형제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걸 저는 69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형들 뒷바라지를 위해 고향을 떠나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집 한 칸 마련하려 고개를 숙였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고 3년 내내 어머니 병수발을 들 때 형제들은 전화 한 통으로 생색만 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들이 눈물보다 먼저 꺼낸 첫 마디는 어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피를 나눠도 남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 부모라는 유일한 끈이 사라지면 형제도 결국 타인이 된다는 것,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던 한 남자가 남은 인생은 남남으로 살기로 결심한 지독하고도 서글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1958년생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듯 참 격동의 세월을 살았지요. 항구 도시 특유의 비릿한 짠내와 골목마다 배어있던 바다 바람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며 4남매 중 셋째로 자랐습니다. 위로는 큰형 경수와 둘째 형 경민이 있었고 제 밑으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동생 경숙이가 있었죠. 아버지는 반듯한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 공무원 봉급이 뭐 그리 대단했겠냐마는 그래도 우리 식구 밥은 안 굶기고 자식들 기는 안 죽이고 살 정도는 됐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떡국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하고 맛있었는지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 시절의 평온했던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살 되던 해 그 평화가 비명도 없이 깨졌습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 소리를 들으며 무서워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밥 먹는 소리도 문 닫는 소리도 뭔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집안 구석구석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눈물을 닦고 밭으로 나가셨어요. 공무원 아내로 곱게만 사셨던 분이 자식 넷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뙤약볕 아래서 흙목숨이 되신 겁니다. 여름볕에 검게 그을리고 겨울바람에 갈라져서 피가 맺히던 어머니의 그 거친 손. 저는 그 손을 볼 때마다 목구멍이 뜨거워져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큰형은 학교에서 늘 1등이었고 선생님들도 경수는 꼭 큰 인물이 될 거다라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죠. 둘째 형도 형을 따라 책상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도 형들처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책가방 메고 친구들과 웃으며 학교에 가고 싶었죠.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한 명이라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였습니다. 큰형 대학 등록금, 둘째 형 고등학교 학비.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부엌 한쪽에 앉아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며 고개를 못 드시더니 겨우 입을 떼셨죠. 경열아, 너 중학교 마치면. 어머니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차마 그 뒷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돈 벌게요. 제가 형들 공부시킬게요.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선수쳐서 대답했지만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러웠어요. 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펜을 잡고 누구는 일터로 나가야 하나.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굽은 허리로 밭에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 그런 투정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이며 공장일이며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 소식을 전할 때 저는 웃으면서 축하해줬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면 이 목포를 떠나자. 여기서 찔끔찔끔 벌어서는 어머니 노후도 막내 경숙이도 답이 없다.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상경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흰쌀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를 얹어주셨습니다. 당시엔 정말 귀했던 계란. 목구멍이 꽉 막혀서 잘 넘어가지도 않는 그 밥을 꾸역꾸역 씹어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그릇만 뚫어져라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든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남의 집 귀한 아들인 거 잊지 말고. 짐 보따리 하나 들고 문 밖을 나서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절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여동생 경숙이가 잠옷바람에 맨발로 골목 끝까지 따라와 소리쳤습니다. 오빠, 언제 와? 금방 와, 들어가. 경숙이를 억지로 돌려보내고 혼자 걷는데 목포의 짠 바람이 눈물을 말려버리더군요. 그때 제 나이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올라와 처음 몇 달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 투박한 전라도 말이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괜히 쳐다보는 것 같아 주눅이 들곤 했죠. 처음엔 공사판 막노동을 전전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일당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밥도 아꼈어요. 고기는커녕 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티면서도 월말에 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보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짧은 답장, 경열아 고맙다, 잘 지내고 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편지를 허름한 방 벽에 붙여놓고 매일 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버스 회사 기사 자리를 알게 됐습니다.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고 숙소도 제공된다는 말에 바로 뛰어들었죠. 운전면허를 따고 실습을 거쳐 드디어 버스 기사가 된 날 처음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넓은 하늘이 보이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굴려보는구나. 핸들을 꽉 쥐고 있으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핸들을 놓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은 굶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형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큰형은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고 둘째 형은 인천에서 조그마한 자기 사업을 시작하며 자리를 잡았죠. 형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뻤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아주 가끔 버스 핸들을 잡고 멍하니 신호를 기다릴 때면 이름 붙이기 어려운 서늘한 감정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형들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쳤는데 형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 생각이 깊어지려 하면 저는 다시 핸들을 힘차게 돌렸습니다. 앞만 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0대를 다 바치고 30을 눈앞에 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버스 회사 격리실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처리가 야무지고 눈매가 참 따뜻한 여자였죠. 그 여자가 제 거친 손을 잡아주며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를 처음 본 건 버스 회사 격리실 창구 앞이었습니다. 기사들 월급날이면 줄을 서서 봉투를 받아가는데 그때 처음 본 젊은 격리 직원이 아내였죠. 웃음기 하나 없이 딱딱하게 일만 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따뜻한 눈매에 마음이 갔습니다. 저처럼 고향 떠나 낯선 타지에서 혼자 버티던 아내와 저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같이 쓴 인연으로 삶의 궤적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나 가진 거라곤 버스 핸들 잡는 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제 물음에 아내는 딱 한마디 했지요. 핸들만 놓지 않으면 되죠. 그럼 어디든 가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을 다 걸기로 했습니다.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 목포에서 올라온 어머니와 형제들,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지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보더니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내 아들 잘 부탁해. 아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짧은 대화가 저는 왜 그렇게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능곡동 연립주택 반지하에서 시작됐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그 좁고 습한 방. 여름엔 습기, 겨울엔 냉골과 싸우면서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하나 넣고 마주 앉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악착같이 벌어 한 푼 두 푼 통장에 쌓아갔습니다. 맛있다. 뭐가요? 별로 차린 것도 없는데. 맛있어, 진짜로.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 잘 웃지 않는 사람인데 그 웃음 하나에 저는 또 마음을 다 줬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버스를 몰고 아내는 격리 일을 하며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외식 한 번,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어머니 드릴 것 챙기고 무조건 통장에 넣었죠. 그러면서도 불만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앞에서 끌지도 않고 뒤에서 떠밀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게 아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꼬물거리는 아기 얼굴을 보니 핸들을 더 꽉 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방 한 칸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가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시작하니 집이 너무 좁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일기 신도시 일산 아파트 분양 공고였습니다. 멀지 않을까? 우리 점수로 될까? 걱정부터 앞섰지만 결혼할 때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청약 통장을 믿고 한번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첨이 된 겁니다. 당첨 소식을 듣는데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날 퇴근하고 아내와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우리는 드디어 집이 생긴다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입주 날짜가 다가오면서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제때 빠지지 않아 입주 잔금에서 딱 500만 원이 모자라게 된 겁니다. 요즘 돈으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당시 저희에겐 몇 달치 월급을 합쳐야 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다 어렵게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성남에 사는 큰형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일산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500만 원이 딱 부족해서요. 금방 갚을 테니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형님이 말했습니다. 야, 경열아, 나도 지금 애들 키우느라 대출금에 빠듯해 여유가 없다.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사업 쪽으로 돈이 묶여 있어서 지금은 어렵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섭섭했냐고요? 예, 섭섭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형들 공부시키려고 제가 목포에서 어떤 고생을 하며 돈을 벌었는지, 어머니는 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다는 말만 짧게 전했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봐요. 그 뒤로 몇 달 동안 저희 부부는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고 팝상에서 고기 반찬을 뺐습니다. 비건 날에도 쉬지 않고 다른 기사들의 대근을 뛰며 운전대를 잡았고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고생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최대한 당기고 적금을 깨서 기어코 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일산 아파트에 처음 들어서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문을 여니 방이 3개였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드넓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반지하에서 사람들의 발목만 보다가 처음으로 하늘을 마주한 겁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하늘 보이는 데서 사네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 대답도 못했습니다. 방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됐다. 형들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 내가 잘 살고 힘이 있어야 내 처자식을 지키는 거다. 핸들을 놓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저는 다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들과 명절마다 모여 웃고 떠들었지만 제 마음속의 형제라는 이름은 이미 그날 이후로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일산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배차 시간에 맞춰 나가는 일상은 여전했고 아내는 여전히 야무진 손끝으로 살림을 꾸렸지요. 달라진 게 있다면 창밖으로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방 안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가장으로서 그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제 마음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날과 추석입니다. 남들은 가족이 모인다고 설레는 명절이라지만 저에게 명절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제사는 항상 성남에 있는 큰형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40평이 넘는 넓은 아파트, 큰형님은 회사에서 제법 자리를 잡았고 형수님은 그 집의 안주인답게 늘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현관에 들어서면 아내는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앞치마부터 찾았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형수님은 반갑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죠. 왔어? 부엌에 가보면 알 거야. 할 거 많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군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절 내내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쌓인 설거지를 해치우느라 부엌대기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늘 가슴에 걸려 부엌 언저리를 서성였습니다. 여보, 좀 쉬어. 이건 내가 할게. 괜찮아요. 당신은 나가서 형님들하고 대화해요. 나 금방 해.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거나 억울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기에 제 마음은 더 아릿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오가는 대화는 우리 부부에게는 가시 돋친 성벽 같았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가 말이야, 올해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이 꽤 나왔어. 큰형님이 운을 떼면 인천에서 사업하는 둘째 형님이 바로 그 말을 받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전교 5등을 했지 뭐야. 학원을 옮겼더니 확실히 다르네. 형수님까지 거듭니다. 어머, 그래요? 우리 애도 이번 학기 학점이 잘 나왔어요. 교수님한테도 칭찬받았다더라고요. 그 대화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랑, 아파트 평수 자랑, 자식 학벌 자랑. 저는 그 틈에서 숟가락질만 할 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우리 애들도 학교 잘 다니고 있어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면 형들은 피식 웃으며 그래, 잘 됐네 하고는 더 묻지도 않고 다시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거실에 화투판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화투패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들려오는 대화는 저를 자꾸만 작게 만들었습니다. 성남 쪽 아파트값이 무섭게 올랐어. 진작 더 큰 평수로 갈 걸 그랬나 봐. 형님 사는 데는 40평이잖아. 근데 요즘은 여기도 좁아 보여? 그러다 불쑥 저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경열이 너는 일산이었지? 거긴 요즘 좀 올랐냐? 그냥 뭐 그저 그래. 거기가 아무리 올랐어도 성남이랑 비교가 되나? 역시 집은 이쪽이야. 형들은 자기들끼리 픽 웃으며 다시 화투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화투패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조카 준혁이가 슬쩍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버스 운전하시면 많이 안 힘드세요? 나름 저를 걱정해서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큰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쳤습니다. 당연히 힘들지, 임마. 그러니까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안 그러면 작은아버지처럼 고생만 실컷 한다. 가방끈이 짧으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좌중에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무도 형님의 무례함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웃어야 이 자리가 유지되니까 저는 바보처럼 같이 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버스 기사라는 제 직업이 그 자리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형들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운전대를 잡았던 제 청춘이 그들에게는 그저 자식 교육용 반면교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명절 내내 구석에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형들이 재산 자랑을 할 때도,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 땀 흘릴 때도, 제가 무시당하며 웃고 있을 때도 어머니는 묵묵히 밥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어머니는 눈으로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경열아, 내가 너한테 큰 짐을 지웠구나. 말은 없어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더 걱정됐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목포 그 먼 곳에 혼자 계시는 게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장 밖으로 명절 밤에 텅 빈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골아떨어졌고 차 안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운전대를 잡은 제 손 위로 아내의 따뜻한 손이 겹쳐졌습니다. 여보, 형님들 말 신경 쓰지 마요. 그게 다였습니다. 아내는 그 이상의 말로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면 어떠냐고, 이 핸들 잡아서 우리 가족 지키는 당신이 제일 멋지다고. 아내는 그 짧은 한마디에 그 모든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모른 척 앞만 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사는 세계가 달라지니 대화도 웃음도 형제라는 이름의 온도도 달라지더군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명절 자리에 갈 때마다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지어내는 억지 웃음 말입니다. 그래도 해마다 갔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셨으니까요. 일산 아파트에서 하늘을 보며 살며 저는 나름대로 제 삶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날 때마다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이름 모를 쓸쓸함이 마음 한편에 먼지처럼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감정들을 새벽 배차 때마다 텅 빈 도로에 쏟아내며 버텼습니다. 핸들만 놓지 않으면 된다는 아내의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요. 시간이 흐른 어느 봄날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열아, 우리 준혁이 결혼한다. 저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도 첫 조카인데 내가 좀 못 먹어도 작은아버지 노릇은 해야지. 형님 체면도 세워드려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훗날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조카 준혁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거실 한쪽에서 제잘거리던 꼬맹이가 어느새 장가를 간다니 세월 참 빠르다 싶었죠. 우리 집안의 첫 번째 경사였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준혁이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 내야 할까? 아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 일산 아파트 입주금 500만 원이 모자라 고개를 숙였을 때 단칼에 거절했던 큰형님의 목소리를 아내도 잊지 못한 거였죠. 그래도 우리 집안 첫 경사잖아. 큰형님 체면도 있고 작은아버지 노릇은 해야지. 제 말에 아내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당신 마음이 편한 대로 하라는 그 말 속에는 저에 대한 안쓰러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운전대를 잡아가며 피땀 흘려 모은 돈 중 300만 원을 봉투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저에겐 큰 돈이었지만 이게 가족 간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성남의 번듯한 예식장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큰형님은 빳빳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우리 가족은 입구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고 안쪽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형님의 지인들과 사돈댁 손님들이 앞자리를 채우는 동안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뒤쪽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그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늠름하게 입장하는 준혁이를 보며 제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만난 큰형님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던 형님이 저를 보더니 짧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왔어? 많이 먹고 가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 월급을 쪼개 바친 300만 원 봉투를 건넬 때도 형님은 그래 고맙다며 액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형수님 가방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아내는 창밖만 내다봤습니다. 뒷좌석에서 졸고 있는 아이들 위로 봄 저녁의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보태면 그 공허함이 터져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 무렵 어머니는 고향 목포를 떠나 고양시에 있는 작은 주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연세가 드시니 무릎도 안 좋아지시고 병원 갈 일도 잦아져서 저와 아내가 간곡히 설득해 모셔온 거였습니다. 형들도 그게 좋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건 말뿐이었습니다. 고양시에 사시는 어머니를 찾아뵙는 건 언제나 제 차지였습니다. 쉬는 날이면 아내가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가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형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잠깐 비쳤고 그것도 밥 한 끼 먹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기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들에게 섭섭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셨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시는 그 뒷모습이 제 가슴에는 대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을 다녀온 후 저는 형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하니까 실망이 생기는 거였죠. 처음부터 남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의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로서의 도리를 다했지만 제 속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필요할 때만 가족을 찾는다는 걸요. 그리고 제 이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잔인하게 확인됩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5천만 원이 세상 밖으로 나오자 형제들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 같았지요. 처음엔 그저 무릎이 좀 시큰거린다고 하셨고 그 다음엔 계단 오르내리는 게 예전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혼자 장 보러 나가는 것조차 벅차하셨습니다. 저와 아내가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난 괜찮다, 걱정 마라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형편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꽉 차있던 냉장고 안은 예전보다 허해졌고 집안 구석구석엔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못한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생기 넘치던 핏기가 사라진 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소매를 끌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혼자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핸들 잡느라 하루가 모자란 제가 당장 모시겠다고 선뜻 나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형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경열아, 어머니 내가 모시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장남은 다르구나. 어머니도 큰아들 집이 제일 편하시겠지 싶어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어머니는 평생 농사짓고 아끼며 모으신 전 재산 5천만 원을 큰형님께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노후를 부탁하며 건넨 목숨보다 귀한 돈이었죠.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남한테 맡겨야지, 그래야 내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잔뜩 주눅이 든 사람처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응, 잘 지내지. 밥은 잘 챙겨 드시는 거죠? 그럼 잘 먹지. 대답은 항상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듣던 아내가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틀림없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결국 직접 큰형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형수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있더군요. 왔어? 어머니 저기 방에 계셔.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턱 끝으로 가리킨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좁고 어두운 방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를 본 어머니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수 눈치가 보였는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아내가 어머니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가늘어진 손마디가 떨리는 게 제 손바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저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저건 모시는 게 아니야. 방치하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천만 원을 가져간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경열아, 어머니 우리 집에서 모시기가 좀 어렵게 됐다. 형수가 몸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장남이라고 돈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둘째가 모시면 어떻겠냐. 걔네 집은 넓으니까 좀 낫겠지. 어머니는 그렇게 짐짝처럼 둘째 형님 집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처음엔 좀 나아 보였습니다. 둘째 형네는 집도 넓었고 형수도 겉으로는 살갑게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어머니는 죄인처럼 둘째 형수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형수 일을 돕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유, 어머니랑 살기 불편해. 애들도 불편해하고. 근데 뭐 어쩌겠어. 오셨으니 내가 모셔야지. 돈은 형님 내가 다 받고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그 무심한 말 속에 어머니를 향한 귀찮음과 원망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경열아. 네, 어머니 왜요? 어디 아프세요? 나 너한테 가도 되겠냐?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미안하다는 소리만 입에 달고 사셨던 어머니가 당신 입으로 먼저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으면 그랬을까 싶어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오셔야죠. 제가 일 끝나고 당장 모시러 갈게요. 어머니가 우리 집 문 앞에 서셨습니다. 평생의 삶이 다 들어있을 법한 작은 보따리 하나를 손에 쥐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작아진 어깨를 하신 채로 말입니다.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짐을 받아들고 어머니의 찬 손을 꼭 쥐어드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 입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애써 천장을 올려다보며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제 평화가 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열아, 혹시 돈 좀 있냐? 준혁이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 준혁이가 왜요? 그게 빚이 좀 생겼어. 투자한다더니 집까지 날리게 생겼다.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조카가 어려운데 내가 좀 도와줘. 알고 보니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평생 버스 핸들 잡으며 아낀 제 노후 자금을 조카의 도박 빚을 갚는 데 내놓으라는 겁니다. 형님, 저 돈 없어요. 그리고 도박 빚인 거 다 압니다. 둘째 형한테 사정 다 들었어요. 돈이 있어도 도박으로 빚진 돈은 못 도와드려요. 그러자 인자한 척하던 큰형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습니다. 야,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막말이 수화기를 타고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둘째 형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힘들다며 내미는 손을 한번 잡아줬더니 그때부터 저를 무슨 비상금 카드처럼 여겼습니다. 틈만 나면 나 좀 급하게 됐다며 전화를 해댔고 세 번째 거절을 하던 날 형님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인생 살 거야? 그래도 내가 형인데. 그들에게 형제라는 말은 동생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 필요할 때만 꺼내드는 조커 카드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난장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제 손을 조용히 잡으셨습니다. 경열아, 내 형들한테 시달리는 거 내가 다 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게 있으니까 걔들이 연락이라도 하는 거다. 내가 만약 무일푼이었다면 진작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게야. 미안하다. 다 내 자식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어머니는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웃사촌보다 못한 형제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3년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형들은 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면서도 돈 부탁이 아니면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저희 부부는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신 뒤로 제 일상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나가기 전 어머니 방 문틈으로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과가 됐지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 한쪽에 가만히 앉아 계시던 어머니. TV를 보시는 건지 그저 멍하니 앉아 계신 건지 모를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면 오냐, 고생했다. 짧게 답해 주시던 그 대화가 주는 안도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참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첫날부터 마치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묵묵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는 반찬을 따로 챙기고 병원을 예약하고 약 먹을 시간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죠. 어머니가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면 아내는 늘 무뚝뚝하지만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형들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냐? 네, 잘 계세요. 그래, 수고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굴 한 번 비치는 일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었고 어쩌다 와도 밥 한 끼 겨우 먹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들을 보며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자주 오겠냐. 걔들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아팠습니다. 섭섭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시고 오히려 자식들 변명을 해주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제 가슴에는 대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셨지만 나중엔 거동조차 힘들어지시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모실 때보다 마음이 더 쓰이는지 매일 같이 병원을 들락거리며 속옷이며 간식을 챙겼습니다. 저는 새벽 배차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딱히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쥐고 계셨지요. 그 맞잡은 손의 온기가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맑게 드신 듯 저와 아내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 둘이 나란히 앉아 어머니가 저희 손을 하나씩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손은 어느새 앙상하게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시다 저를 보시다 다시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담으시던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경열아, 너한테는 정말 해준 게 없어서 미안했다. 형들 뒷바라지 한다고 너를 너무 일찍 거친 세상으로 내보냈어. 그게 내 평생의 한이었다. 목이 메어 대답도 못하는 제 곁에서 어머니가 아내의 손을 다시 꼭 쥐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아무도 몰라도 이 어미는 다 알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베개 밑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등 위에 올리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아이처럼 피식 웃으셨습니다. 목포의 땅이 조금 있다 크지는 않아도 이건 내 거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내 형들 알면 난리 난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받느냐고 손사래를 치자 어머니는 예전처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이 줄 때 그냥 받아. 그 투박한 한마디에 저와 아내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힘드신 중에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는 어머니가 그날따라 더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가 참 고생 많이 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저거 다 내 복이다. 경열아, 너도 정말 고생 많았다. 진심이다. 그 뒤로 어머니는 빠르게 쇠약해지셨습니다. 말씀도 드시는 것도 줄어들고 눈을 감고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이별의 과정을 묵묵히 받아내며 곁을 지켰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계시던 빈 방을 보며 가방을 내려놓던 그 나날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도 없이 그저 깊은 잠에 드신 것처럼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병실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고 저도 참으려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새벽에 배차를 나갈 때면 여전히 어머니 방의 불빛을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있었고 불 꺼진 방을 볼 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지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말이 없더니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혼자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형들의 얼굴을 보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라는 끈이 사라졌구나. 이 사람들과 나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그 생각이 슬프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홀가분함이 느껴진다는 사실이 저는 더 슬펐습니다. 어머니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모여들었지요. 큰형, 둘째형, 그리고 막내 경숙이까지. 참 오랜만에 보는 사남매의 얼굴이었습니다. 형들은 상복을 꼿꼿하게 차려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고 아내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묵묵히 조문객들의 음식을 챙겼습니다. 명절 때 큰형님 댁 부엌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가시는 길에도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미안해서 저는 차마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 첫날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조문객들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큰형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더니 불쑥 이렇게 묻더군요. 경열아, 어머니가 목포의 땅을 좀 갖고 계셨다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하루도 안 됐는데 형님, 그 얘기는 장례 마치고 합시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겨우 말을 돌리자 형님은 알았다며 물러났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둘째 형님이 왔습니다. 야, 형한테 들었다. 그 땅 목포 어디에 있는 거냐? 어머니가 언제 그런 땅을 숨겨두셨대? 저는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얘기합시다, 형님. 더 기가 막힌 건 여동생 경숙이었습니다. 평소 연락 한번 뜸하던 아이가 부랴부랴 달려오더니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 묻더군요. 오빠, 어머니 땅 있다는 거 사실이야? 저는 한참 동안 경숙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살, 제가 목포를 떠나던 날 잠옷바람으로 골목 끝까지 따라오며 울던 그 아이. 오빠 언제 와? 하고 소리치던 그 가여운 동생이 이제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땅 얘기부터 꺼내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지금 그 얘기부터 해야겠냐, 어머니 아직 저기 계신다. 제 말에 경숙이는 머쓱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례 사흘 내내 형제들은 틈만 나면 제 곁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장례 마치고 합시다 라는 말로 방패를 삼았지만 그들의 눈빛에 서린 노골적인 계산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을 지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길, 아내는 제 옆에서 젖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거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형들은 각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가시는 길이나 잘 배웅해드리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형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큰형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그게 얼마짜리냐, 어디에 있는 거냐며 다그쳤고 둘째 형과 경숙이도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며칠 뒤 세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은 형제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슴에 칼이 되어 박혔습니다. 경열아, 어머니 재산이면 우리가 똑같이 나눠야지. 내가 혼자 독차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법적으로도 상속 문제야. 독차지. 그 세 글자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경수가 지난 3년 동안 어머니 병수발 누가 들었습니까? 기저귀 갈아드리고 새벽에 병원 뛰어가고 마지막 손 잡아드린 게 누구냐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직접 주신 겁니다. 형님들 알면 난리 난다고 저한테만 주신 거라고요. 큰형님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저는 말을 가로챘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저도 할 말 다 하면 끝이 없어요. 형제들이 돌아간 뒤 거실엔 차가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가신 자리에 옮기도 채 식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부엌에서 나온 아내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을 감았습니다. 형들의 연락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짧게 받고 문자가 오면 대답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69. 인생의 황혼턱에 서서 언제까지 이 추악한 굴레에 끌려다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는 제대로 매듭을 지어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땅도 형제라는 이름의 지긋지긋한 끈도 이제 제 방식대로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라 고경렬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생각, 형제라는 이름에 기대지도 상처받지도 않겠다는 생각.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독하게 지쳐서 내린 결론이었지요. 사람이 정말 지치면 화도 안 나더군요. 그저 조용해질 뿐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 귀퉁이마다 묻어있는 어머니의 손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베개 밑에 숨겨두시며 이건 고생한 내 아들 경열이 거다 라고 생각하셨을 어머니의 마음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가질 수도 있겠지만 형들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오면 결국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혼자 갖는 순간
형들과의 싸움은 평생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 지긋지긋한 얼굴들을 계속 봐야만 할 겁니다. 저는 돈보다 자유가 더 간절했습니다. 그 땅을 지키겠다고 법정에서 형제들의 그 탐욕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며 평생 앙금을 안고 사느니 차라리 다 던져주고 인연을 끊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마음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저는 형들과 경숙이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땅 똑같이 4등분 하겠습니다. 형님들하고 경숙이 그리고 저까지 다 똑같이 나눕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들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큰형님은 염치도 없이 그래,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처음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 공부시키겠다고 중학교만 마치고 돈 벌러 나갔던 제 청춘. 형들이 펜을 잡을 때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그들의 앞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산 신도시 아파트에 들어갈 때 딱 500만 원이 모자라 고개를 숙였을 때 번듯하게 잘 살던 형님들은 여유 없다며 단칼에 저를 외면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 제 월급을 2달 모아야 하는 돈을 축의금으로 보냈어도 돌아온 건 무심한 눈길 뿐이었고 어머니 병수발 3년의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본 형님들이 이제 와 법을 논하며 처음부터 나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봤자 제 입만 아프고 가슴만 쓰릴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서류를 내밀며 마지막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이제 우리 집 벨 누르지 마세요. 저도 형님들 집에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남남으로 삽시다. 이걸로 끝냅시다. 형제들이 돌아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펑펑 울 줄 알았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화가 치밀 줄 알았는데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정적, 그 조용함이 참 좋았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아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수십 년 살림하고 병수발하고 명절마다 형님 댁 부엌대기 노릇을 했던 그 투박한 손을 저는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명절, 저는 큰형님 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아내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오니 작은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누구의 아파트 평수 자랑도 없고 자식 학벌 자랑도 없고 버스 기사라며 무시하는 눈빛도 없는 식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게 진짜 명절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처음 일산 아파트로 이사 왔던 날 아내가 드디어 하늘이 보인다고 했던 그 창밖으로 따스한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69세. 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깨달았습니다. 형제 자매라도 내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부모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각자 도생인 게 현실이고 가족 간에도 내가 잘 살고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강해야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요. 물론 세상의 모든 가족이 저와 같지는 않을 테죠. 어떤 집은 형제끼리 죽고 못 살 만큼 돈독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도 하겠지요. 참 부럽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어디 마음대로만 됩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형편이 다르니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남보다 못한 상처를 주고받는 집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형제라도 남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무조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 상처는 시작됩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니 비로소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이라서 참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제 상처를 외면하며 참아온 것이었습니다. 피를 나눴어도 사람 사이엔 도리가 있어야 하고 가족이라도 예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걸 형들에게 바랐던 제가 참 순진했지요. 이제 형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가끔 명절 문자가 와도 답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로요. 저는 오늘도 핸들을 잡습니다. 이제는 버스가 아니라 제 인생의 핸들이지만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곁에서 평생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준 아내가 있고
제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형제는 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69에 겨우 깨달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머니, 중간에서 저도 숨이 막혀요. 아내도 더 이상 못하겠대요. 아들이 전화로 털어놓은 며느리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그 모진 시집살이 다 겪고도 내 며느리에겐 아낌없이 다 퍼주는 시어머니였는데 맹세코 아기는 없었습니다. 다 자식 걱정이고 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무심한 말과 당사자의 허락 없는 배려가 남의 집 귀한 딸에겐 잔인한 시집살이이자 시퍼런 칼날이었다는 걸 며느리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든 후에야 겨우 알았습니다. 올해 69, 모진 세월 다 버텨내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저의 뒤늦은 고백을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69 한명숙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어느새 제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더군요. 눈가에 깊어진 잔주름, 손등에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허리춤에 살며시 내려앉은 나이의 무게까지. 그래도 저는 이 나이가 그리 억울하지는 않아요. 젊은 날 남몰래 흘린 눈물만큼 지금의 제가 더 단단해졌다고 믿으니까요. 저보다 2살 위인 남편과는 올해로 꼭 4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이 집안에 시집 왔을 때 제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그 시절 장남이자 막내인 남편에게 시집을 왔으니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시는 건 저희 부부의 몫이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무게가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갉아먹는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트집이 잡혔고 무얼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며 혀를 차셨죠. 그러는 와중에 위로 나이 많은 시누이 둘은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서서 제 작은 실수들을 시시콜콜 일러바치기 바빴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왜 생겼는지 저는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고 저는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뒷정리를 도맡았습니다. 엉덩이 한번 제대로 붙여볼 시간조차 없었죠. 식구들이 한바탕 상을 물리고 나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렸고 밤늦게 술상을 보고 나면 또다시 설거지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온몸에 몸살이 나고 속이 까맣게 허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 얼굴은 명절에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마음 졸이실 부모님께 수화기를 들고 전화 안부를 드리는 게 전부였죠. 엄마 잘 지내시죠?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 제가 애써 밝은 척 수화기 너머로 말하면 친정어머니는 늘 목매인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는 잘 지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정서방 잘 챙기고 시부모님 잘 모셔려.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을 후벼 파던지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시부모님이 연로해지시자 병수발 역시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바쁜 남편을 대신해 저는 늘 시부모님의 유일한 병원 보호자였습니다. 시누이들은 멀리 산다는 핑계로 또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결국 두 분 다 제 손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모진 고생을 다 치르고 나니 제 마음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히더군요. 억울함도 서러움도 이제는 더 이상 눈물로 나오지 않고 그저 가슴속 깊은 곳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정말 미안해. 모진 시어머니 앞에서도 기센 누나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 크게 못하고 제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던 참 착하고도 바보 같은 남편. 그 시절엔 밉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저도 잘 압니다. 그때 그 시절은 남편이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던 난처한 구조였다는 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솔직하게 표현도 잘한다지만 저희 시절엔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게 미덕이자 최선이었으니까요. 제 앞에서 늘 쩔쩔매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원망하기보다 차라리 그 미안해하는 모습이 더 짠하고 측은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그 시대의 굴레 안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라는 걸 나이가 이만큼 들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결혼하면 절대로 이 슬픔과 대물림을 물려주지 않겠다. 내 며느리에겐 진짜 내 딸처럼 다 퍼주겠다. 시집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게 하겠다. 그 다짐은 하늘의 맹세코 진심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으로 품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아들 호준이가 며느리 민정이를 처음 집으로 데려오던 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아이의 고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곱고 단정한 참 아까운 아이였습니다. 눈이 아주 맑았고 웃을 때면 볼에 살짝 보조개가 생기는 참 예쁜 아이였죠. 민정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참 고맙다. 앞으로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할 거야. 우리 고부간에 정말 잘 지내보자. 제 진심 어린 말에 민정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잘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저 아이와 나는 다른 며느리, 시어머니와는 다를 거라고,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은 아들 내외에게 1억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저도 뉴스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집값은 또 자고 나면 무섭게 올라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는 아무리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해도 제 혼자 힘으로는 집 한 채 마련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더군요.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영끌, 주거 문제가 연일 뉴스에서 터져나올 때마다 제 자식 일 같아 가슴이 참 짠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평생을 아껴 모은 재산이 있으니 내 자식만큼은 저와는 다르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인생의 첫 출발을 했으면 했습니다. 신혼집은 대출이 있긴 했지만 돈 걱정은 조금이라도 덜고 시작하길 바랐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단 1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먹을 것 줄이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모아온 피 같은 돈이었지만 아들 내외가 그 돈으로 새살림을 시작하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게 그 시절 저희 부부가 아들 내외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가까이 살면 나중에 태어날 손주도 봐주시고 얼마나 좋아. 아내도 그러자고 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모여 맛있는 밥을 먹고 시장도 같이 다니고 며느리 민정이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소개기를 나누는 다정한 일상들. 제가 평생 꿈꿔왔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 이뤄지는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잘하고 있는 시어머니인 줄로만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겠다는 제 평생의 다짐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굳게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이자 딸을 향한 배려라고 믿었던 그 견고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한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정이도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주말이면 아들 호준이와 함께 저희 집에 와서 늘 밝은 얼굴을 비춰주었으니까요. 저도 며느리 먹일 생각에 반찬을 넉넉히 만들어 보내고 함께 마트도 다니고 손주 이야기며 동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소박하지만 따뜻한 그 일상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정이의 전화가 눈에 띄게 뜸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주말에 약속이 있다며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늘었고 어쩌다 마주쳐도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며느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육아하느라 살림하느라 저 나름대로 힘들고 지쳐서 그렇겠지 싶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서늘한 변화의 시작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자식 걱정이라는 핑계로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은연중에 던진 사소한 말들이 독처럼 차곡차곡 쌓여왔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아들을 통해 알게 됐지만 갓난아기를 겨우 재우고 녹초가 된 며느리에게 저는 전화를 걸어 내 생각만 하고 섭섭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손주 사진 좀 보내줄래? 가까운데도 자주 못 보니 서운하구나. 내 입장에선 손주가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였지만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며느리에겐 그것조차 시댁 숙제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기침이라도 콜록거리면 걱정되는 마음에 툭 던진 한마디가 또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애 옷을 너무 얇게 입힌 거 아니니? 애 엄마가 신경을 좀 더 써야겠다. 제 딴엔 사소한 참견이라 생각했지만 민정이 입장에서는 매 순간 자신의 살림과 육아를 체점당하고 부족한 며느리라며 은근히 눈치를 주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가시 같았을 겁니다. 민정이 마음속에 자잘한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던 차에 결국 결정적인 도화선이 터진 거였습니다. 한 달 전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저희 집에 놀러온 날이었는데 민정이가 부엌에서 식구들 먹을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남편과 마주 앉아 있다가 그날 낮 친구들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었습니다. 영자네 며느리는 이번에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명품 가방을 사왔다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단해. 그 비싼 걸 턱턱 쌀 돈이 어딨다고.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정말. 그리고 영숙이 며느리는 영숙이한테 한마디도 안 진다고. 한마디를 하면 세마디를 한대. 어디 며느리 무서워 살겠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저한테는 그저 요새 젊은 애들 씀씀이가 너무 커서 걱정된다는 노파심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싹싹하고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는 칭찬의 말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받아온 친구가 부럽다거나
민정이 너도 나한테 그런 선물을 해오라는 압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친구 모임에서 스치듯 주고받은 말을 별 생각 없이 입 밖으로 흘려보낸 것뿐이었죠. 하지만 부엌에서 조용히 과일을 깎던 민정이는 그 말을 다르게 들었나 봅니다. 너는 시어머니 명품 선물 하나 못 해주니? 우리 집 며느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대놓고 들으라고 눈치를 주는 소리로 말입니다. 저는 그 뒷말로 마땅히 이 말을 덧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사치도 안 부리고 알뜰하게 살림 잘하니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몰라. 그 따뜻한 한마디만 붙였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 결국 화를 부른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이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무언가 억울한 감정을 꾹 누르는 것 같기도 했고 거실에 있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걸 슬며시 피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눈치 없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저 역시 그랬었지 않습니까?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속으로 피눈물을 사귀고 또 사귀면서도 겉으로는 그저 죄송하다며 웃고만 살았던 제가 그걸 뻔히 다 알면서 왜 민정이의 달라진 눈빛과 서글픈 침묵은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정이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 주말 방문도 슬그머니 줄어들었죠. 오라고 해야 마지못해 올 뿐 먼저 오겠다는 다정한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이쯤 되니 제 마음속에서도 섭섭함이 고개를 들더군요. 내가 저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까지 선을 긋나. 그 서운함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게도 그 서운함의 뿌리를 저는 엉뚱한 곳에서만 찾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키우느라 너무 지쳐서 저러나. 아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 정작 제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 깊은 상처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기 없이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에겐 치명적인 상처가 되듯 내 무심한 말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깊은 멍을 남기는지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편하자고 영영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민정이의 발길이 뜸해지자 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안 오면 내가 가면 되지 싶었어요. 바쁜 아들과 육아에 지친 며느리가 밥은 챙겨 먹는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더 고문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시래기 된장국, 제육볶음, 멸치볶음에 깍두기까지 민정이가 평소 좋아하는 반찬을 가방 가득 챙겼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아들에게 연락하니 민정이가 약속이 있어 집을 비웠다고 하더군요. 날도 더운데 음식을 현관 앞에 두고 오면 상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까 싶다가 일 끝나고 피곤한 애 괜히 왔다 갔다 힘들겠다 싶어 냉장고에 넣어두고만 오자 싶었죠. 빈집에 들어가는 게 망설여졌지만 결국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막상 들어가니 반찬만 넣고 나오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싱크대엔 아침 먹고 아직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이 쌓여 있어 날도 더운데 위생이 신경 쓰였고 소파 위엔 빨랫감이 가득했으며 거실엔 손주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죠. 집에 온 자식들이 나중에 이걸 다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 모습이 눈에 밟혀 저는 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쌓여있는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냉장고 속 오래된 반찬들도 정리한 뒤 새 반찬으로 채웠습니다. 세탁기를 돌려 다 마른 빨래는 하나하나 개어 안방 서랍장에 넣어주었죠. 다 큰 며느리의 속옷까지 접으면서도 실례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깔끔해진 집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며느리도 돌아와서 한결 편하겠거니 생각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돌아온 민정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함 이상의 서늘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저는 괜히 목소리를 높여 밝은 척했습니다. 너희 먹으라고 반찬을 좀 만들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길래 음식 상할까봐 잠깐 들어왔어. 반찬 넣고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길래 정리 좀 해뒀다. 내심 고맙다는 말을 기다렸지만 민정이의 얼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어머니. 입으로는 감사하다는데 무언가 불쾌함과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불편한 감정이 날 것 그대로 읽혔습니다. 민정이의 불편한 표정에 섭섭함이 치밀었습니다. 내 돈 들여 장봐와서 반찬까지 해다주고 힘든 몸으로 설거지에 빨래까지 다 해줬는데 왜 죄인 취급하며 싸늘한 표정을 짓나 싶어 야속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집사람한테 먼저 연락이 된 다음에 오세요. 연락도 없이 불쑥 들어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확 타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다음부터는 꼭 그러마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속상해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제 딴에는 자식들 고생할까봐 했던 배려가 불편함이었다니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선 넘는 거라고 생각해.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젊은 사람 기준에 맞춰줘야지.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 남편의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거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니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문득 얼마 전 친구 모임이 스쳤습니다. 한 친구가 우리 아들 집인데 들어가려면 며느리 허락을 꼭 받아야 해라며 한숨 쉴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걸 뭘 그래. 아무리 자식 집이어도 엄연히 남의 살림인데 연락도 없이 들어가면 쓰나 하며 타박했었습니다. 남의 일엔 당연했던 상식이 제 일이 되니 까맣게 잊혔던 겁니다. 그 냉정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가슴에 사정없이 박혔습니다. 맞아. 엄연히 따지면 아들과 며느리 집인데 시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 마음대로 살림살이 정리하고 다 큰 자식들 속옷까지 정리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침범이지. 민정이 입장에선 어질러진 집을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기 싫었을 거야. 내가 배려라고 믿었던 호의가 상대에겐 무례가 될 수 있음을 어두운 방에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진심에서 나온 호의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속상했지만 고쳐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억울해도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면 제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것도 멈추고 며느리 살림에 함부로 손대는 것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민정이가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제 생일엔 아침 일찍 예쁜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고 남편 생일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번듯한 식당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손주 생일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먼저 날짜를 조율했고 가족여행도 민정이가 먼저 나서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고마운 모습을 보며 저는 내심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저는 그때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민정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며칠 전 점심시간 무렵에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민정이 생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철렁했습니다. 거실 달력을 들여다보니 선명하게 민정이 생일이 써 있더군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약속이 있어 까맣게 잊고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어머, 엄마가 나이 들어 깜빡했네. 미안해서 어쩌지. 부랴부랴 민정이한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사과하며 용돈을 보내고 밥 먹으러 오라고 말했지만 그건 이미 생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아들 생일, 딸 생일, 남편 생일은 묻지 않아도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서 며느리 민정이 생일은 왜 그렇게 매년 쉽게 잊히고 밀려났을까요? 언제나 우리 가족의 대소사와 생일은 늘 며느리가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데 말입니다. 그 사소하다고 여긴 작은 차이가 민정이 마음속에선 자꾸만 서글픈 멍이 되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온 가족이 모인 주말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왔고 저는 자식들 좋아하는 반찬들을 넉넉히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행복한 자리였죠. 제 눈과 말이 온통 내 아들 호준이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호준아, 얼굴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요새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밥은 제때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저한테는 자식을 향한 엄마 마음에서 나온 걱정이었습니다. 그저 아들 얼굴이 헬쑥해 보여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잔소리였죠. 하지만 제가 무심코 던진 이 사소한 말들이 가뜩이나 지쳐있던 며느리에겐 너는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신경을 쓰는 거냐, 남편 밥은 잘 챙기는 거냐, 몸에 좋다는 걸로 제때 챙겨 먹여라 하는 무거운 질책과 눈치로 들렸나 봅니다. 마음이 상한 민정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 잘 챙기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건 전혀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무언가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은 서글픈 얼굴이었어요. 분위기를 눈치챈 아들이 얼른 중간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새 제 부서에 야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집사람이 영양제도 매일 종류별로 챙겨주고 아이 보느라 정신없어도 제 저녁은 꼭 몸에 좋다는 걸로 새로 만들어줘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며느리 민정이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보다 오히려 민정이 얼굴이 훨씬 더 야위고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는 거뭇하게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도 허옇게 많이 말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육아에 살림까지 홀로 도맡아 하느라 정작 자기 몸은 돌볼 틈이 전혀 없었던 거였습니다. 문득 가슴이 저려오며 부끄러워졌습니다. 만약 내 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내 딸 설아가 이 자리에 저렇게 야윈 얼굴로 앉아 있었다면 저는 사위 얼굴보다 내 딸 얼굴을 먼저 보며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사는 거야? 하고 제일 먼저 딸 안부부터 눈물겹게 물었을 거예요. 남편 챙기고 자식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뒤로 밀리는 그 엄마의 고단한 마음을 저 역시 평생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정작 내 며느리 민정이한테는 그 당연한 마음이 먼저 가지 못했을까요? 식사가 끝나자 민정이는 당연하다는 듯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하는 민정이를 보며 저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옆으로 다가가 손을 저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설거지할 테니 넌 가서 좀 앉아 있어. 하지만 민정이는 살짝 웃으며 낮게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식탁 위에서 민정이는 그저 존재감 없이 아들의 부속품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자식 호준이만 눈에 밟혀 사돈댁의 귀한 딸은 아예 보려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바뀌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제 알겠는데 몸에 배어버린 오랜 습관은 생각처럼 쉽게 고쳐지지 않더군요.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저는 며칠 전부터 홀로 분주해졌습니다. 기름진 전을 부칠 재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나물거리를 다듬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용 고기를 정성껏 재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명절 하루 전날 나랑 같이 장 보러 가자.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은 미리 해두면 명절 당일이 훨씬 편하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게 당연한 거라 믿었으니까요. 제 말에 민정이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갈게요.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그때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명절 전날 민정이와 만나 시장을 돌며 음식 재료들을 샀고 저희 집 부엌에 나란히 서서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내 손으로 맞이한 며느리와 나란히 서서 도란도란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만드는 게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정이는 그 시간 내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문제는 명절 다음 날 시집간 제 딸 설아와 사위가 시댁에 다녀온 뒤 저희 집에 들렀을 때 터졌습니다. 저는 귀한 백년 손님이라는 사위 홍서방한테 온 신경을 쏟아부었습니다. 홍서방, 이리 와서 편하게 앉아. 갈비찜 한 입 먹어보게. 잡채도 좀 먹어보고 홍서방 입맛에 간은 잘 맞나? 사위가 음식을 한 젓가락 집어 먹을 때마다 저는 그 입만 연신 들여다보며 대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작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불려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음식을 만들었던 내 며느리 민정이는 어느새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 한켠에 서서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정이를 보면서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부엌 쪽을 향해 당연하다는 듯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민정아, 다 치우고 과일 좀 깎아줄래? 참, 커피 원두 어디 있는 줄 알지? 한 잔씩 시원하게 마시자. 민정이는 제 요구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을 깎고 묵묵히 커피를 내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던 딸 설아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크게 하품을 하더군요. 시댁 어른들 눈치 보느라 며칠 고생했을 제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덜컥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얼른 설아 곁으로 다가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안방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좀 편하게 쉬어. 피곤하겠다. 설아는 고마워, 엄마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던 며느리 민정이의 손이 아주 잠깐 허공에서 뚝 멈추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소리를 지르지도 원망 섞인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린 채 몇 초간 멈췄던 손을 움직여 다시 조용히 설거지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멈춤이 제 가슴에 얼마나 커다란 칼날이 되어 박혔는지 모릅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었을 제 딸 설아에겐 안쓰러운 마음에 쉬라고 등을 떠밀어 주면서도 정작 민정이가 제 친정에 다녀왔는지 앞으로 다녀올 건지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물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시댁에 와서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고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겼던 것이죠. 문득 정신이 아득해지며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25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명절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서러워했던 그 세월. 남편 시누이들은 거실에 편히 앉아 하하호 웃고 있고 친정에도 못 가고 저 혼자 부엌에 서서 끝없이 설거지를 하며 눈물 흘렸던 그 깊은 서러움. 놀랍게도 제가 미워했던 제 시어머니의 차별을 제가 며느리 민정이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코 악의가 있어서 알면서 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그 눈물 나던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겐 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가진 게 무슨 대단한 벼슬도 아닌데 말입니다. 거실에 앉아 사위가 먹다 남긴 갈비찜을 바라보는데 속으로 그렇게나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눈앞이 흐려지는 명절 날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있었던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한테 직접 서운하다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었겠죠. 시어머니 앞에서 속마음을 드러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국 아들이 참다 못해 폭발해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악의 없이 하신 행동이라 하시겠지만 아내한테는 그게 다 차별로 느껴질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명절 내내 전날부터 불러다 일 시키고 설아한테는 쉬라고 하면서 아내는 부엌에 세워두고 앉아보라는 말씀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그게 애 엄마한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엄마는 정말 모르세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어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명절에 음식 준비하는 게 어디 한두의 일인가.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아들의 다음 말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내가 더는 못하겠대요. 중간에서 저도 숨이 막혀요, 어머니. 저희 집사람 당연히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 아내고요. 처가에서는 정말 목숨보다 귀하고 예쁜 딸이에요. 엄마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마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켰을 민정이를 대신해서 아들이 그 모든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위로해줬던 것처럼요. 아들의 전화를 끊고 멍하니 거실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나는 그 옛날 모진 시어머니처럼 안 하려고 평생을 다짐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호준이가 민정이 얘기했어. 남편은 제 편을 드는 대신 차분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저를 돌아보게 만들더군요. 당신 여태 민정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한 번이라도 먼저 물어본 적 있어? 가까이 살면서 우리가 배려라고 했던 행동들이 과연 민정이에게도 배려였을까? 내가 꼭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 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숨막혀 한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무례야.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했던 말들도 민정이에겐 그저 잔소리이자 시집살이였던 거지.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번 명절에 좀 불편했어. 당신이 사위한테 온 신경 다 쓰면서 며느리한테는 한번 앉아보라 소리도 안 하고 일만 시키는 거 보면서 당신이 옛날에 어머니랑 누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생각났거든.
그때 내가 당신 편 한번 제대로 못 들어줬잖아. 호준이는 나처럼 그러지 않으려고 저러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44년 전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던 그 남편이 지금 아들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 딸처럼 대하겠다고 했잖아. 진짜 그렇게 한 거 맞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처럼 대하겠다는 말은 제가 편할 때만 꺼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진짜 딸이었다면 명절 전날부터 불러다 일을 시켰을까요? 진짜 딸이었다면 부엌에 혼자 세워두고 거실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짜 딸처럼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처럼 대하겠다는 제 평생의 다짐은 결국 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 속으로만 사귀었던 25의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날의 민정이가 생각났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멈췄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제가 심한 몸살이나 며칠을 몸져 누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감기려니 했는데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시더니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괜찮아. 집에 있는 감기약 먹었으니 너는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는데 그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서요. 어머님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안 좋아서 왔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명절 때 그 일이 있고 나서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서운한 마음에 안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민정이는 집에서 손수죽을 끓여서 식지 않게 보온병에 담아 들고 온 거였습니다. 집에서 죽 좀 끓여왔어요. 부드러운 거라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집에 있는 감기약 먹었어. 괜찮다. 어머니, 그걸로는 안 돼요. 어머니 연세에 감기 방치하면 더 크게 병나요. 저랑 같이 병원 다녀와요. 다정한 목소리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정이의 부축을 받으며 동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민정이가 옆에서 다 챙겨줬습니다.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 처방받은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줬어요. 옛날에 제가 시부모님 간병하느라 병원을 뛰어다니던 외로운 세월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정이가 보온병에서 죽을 덜어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아직 뜨거운 죽을 호호 불어가며 한 숟가락씩 떠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많이 못 드셔도 괜찮으니까요. 내가 먹을 게 하민이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이잖아. 얼른 가봐. 오늘 고맙다 민정아. 네 어머니. 민정이가 돌아간 뒤 마침 딸 설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응, 독감이래. 이번 독감 심하다던데 약 잘 챙겨 먹고 몸조리 잘해. 나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내버리는 친딸의 건조한 목소리와 제 침대 머리맡에 앉아 뜨거운 죽을 호호 불어가며 한 숟가락씩 떠내밀던 며느리의 손길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교차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설아가 나쁜 딸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세상이고 설아도 제 식구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진짜 저를 생각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내 자식 중심으로만 대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소외시키고 명절마다 부엌에 세워두었던 내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진정한 무게와 소중함을 저는 며느리의 보온병을 붙잡고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몸이 조금 나아지자 저는 민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그날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더 크게 병났을 거야. 별 말씀을요 어머니. 아니다. 고마운 건 고맙다고 확실히 말해야지. 그리고 민정아,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많이 잘해주지 못했어. 딸처럼 대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면서 정작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구나.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앞으로는 이 시어머니가 확실히 달라질 테니 지켜봐다오. 민정이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미안하다 말을 뱉고 나니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이제는 정말 내 기준이 아니라 며느리의 기준으로 달라져야 한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제 삶을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돈 어른들 안부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이도 시집 오기 전엔 부모님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돈께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딸을 걱정하실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까요? 민정아, 친정 갈 때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라도 대접해드려. 이건 내가 사돈 어른들께 드리는 거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민정이 편에 용돈을 따로 쥐어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 체면을 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 소중한 며느리를 이토록 바르게 키워준 분들에 대한 시어머니로서의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명절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가 먼저 민정이한테 전화를 겁니다. 민정아, 이번 명절엔 친정에 먼저 다녀와. 나는 아버지랑 따로 계획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만들면 되지. 그렇게 며느리를 먼저 친정으로 보내고 저는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명절을 보냅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더 좋더군요. 며느리 눈치 볼 것도 없고 힘들게 음식도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요. 저도 편하고 민정이도 편하고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쑥 찾아가는 일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고 싶으면 먼저 민정이한테 연락을 합니다. 괜찮은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가고 바쁘다고 하면 다음으로 미룹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일인데 왜 그동안 내 자식 집이라는 고집으로 어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자 참 신기하게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하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그 전화를 받던 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실에서 아이처럼 한참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새로 산 달력에는 며느리 생일 칸에 빨간색 펜으로 다른 날보다 2배는 더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절대로 내 며느리의 날을 잊지 않겠다는 제 나름의 단단한 다짐이었죠. 그리고 며느리 생일날 아침 일찍 저는 진심을 담아 문자를 보냅니다. 민정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은 남편, 아이 거 말고 오직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걸 사렴. 시간 될 때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디 가고 싶은지 이번엔 내가 골라라. 며칠 뒤 온 가족이 함께 식당에 모였습니다. 며느리의 생일 자리였죠.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남편이나 아들을 먼저 보지 않고 오직 민정이를 먼저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정아,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건 없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내내 긴장해 있던 민정이의 표정이 마법처럼 스르르 풀렸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진짜 잘 지내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을 나서는데 민정이가 수줍게 다가오더니 제 팔에 살며시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시려오던 팔 사이로 며느리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살가움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 아까운 시간 동안 서로 마음을 졸이고 살았나 싶어서 말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품 안에서 기분 좋게 내보내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온전히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베풀지 말라 했던 옛 성현의 말처럼 진짜 사랑과 존중은 내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상대방의 기준에서 대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마음이 편안하면 내 아들의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아들의 마음이 편안하면 그 가정이 당연히 행복해지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결국 부모의 가장 큰 노후 행복이 되는 법입니다. 내 자식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하다면 남의 집 자식 역시 목숨만큼 귀한 존재다.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이치를 저는 69이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인 후에야 겨우 알았습니다. 참 많이 늦었다고 자책했지만 역시 인간은 깨달은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이더군요. 시어머니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며느리는 반드시 고마운 마음을 담아 2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제 착한 며느리 민정이가 제게 그 사랑의 법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가운 날 들고 왔던 그 따뜻한 보온병 하나에 담긴 따끈한 죽 한 그릇으로 말입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과 이야기가 저와 같은 자리에서 남모르게 고민하고 계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께 작은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